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된 벗을 질투한 채영은 마침내 꽃가마를 바꿔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허름한 가마에 실려 가난한 선비집으로 향하는 고운, 그리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붉은 꽃가마를 타고 부잣집으로 향하는 채영. 그날 두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옛날 한 마을에 어릴 적부터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하나는 고운이요, 하나는 채영이었습니다. 고운은 이름 그대로 마음씨가 고왔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허나 채영은 달랐지요. 얼굴은 곱되 마음속엔 늘 시샘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고운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옥색 비녀를 꽂고 나타났습니다. 햇살을 받자 은은히 빛나는 것이 마치 봄 하늘 한 조각을 잘라 머리에 얹은 듯 고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나도 머리에 꽂아봐도 돼? 말은 부드러웠으나 손은 이미 비녀를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에 꽂더니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는 게 아닙니까? 채영아, 그 비녀 돌려줘야지. 고운이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으나 채영은 못 들은 채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채영은 그 비녀를 꽂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거 나랑 꽤 잘 어울리지 않니? 뻔뻔스러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지요.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고운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운아, 비녀는 어찌 되었느냐? 하지만 친구를 고자질할 수 없었던 고운이는 눈을 내리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운과 채영이 함께 장에 나갔는데 떡장수가 먹음직스러운 떡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채영은 떡장수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떡 하나를 슬그머니 소매 안에 감춰버렸지요. 저렇게 많으니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눈 밝은 떡장수가 금세 눈치를 채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아가씨들 잠깐 멈추시오. 놀란 채영은 재빠르게 고운의 바구니 속에 떡을 쑤셔 넣었습니다. 방금 아가씨들이 구경하는 척하며 떡을 훔쳐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 척 거짓말까지. 그럼 들고 있는 그 바구니 좀 봅시다. 떡장수가 바구니를 가로채 열어보니 거기서 떡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당황한 고운이 채영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고운은 변명 대신 품속의 엽전을 탈탈 털어 떡장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받고 용서해 주세요.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차며 흩어지고 둘만 남은 돌아오는 길에 고운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떡이 먹고 싶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다음엔 내가 사줄게. 하지만 채영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으로 고운의 착한 마음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것 누가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아가씨가 어느덧 혼기를 맞이하게 된 어느 봄날 두 집에 각각 청혼서가 도착했습니다. 고운에게 온 청혼서는 다름 아닌 이 판서댁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으로 기와집만 열채여 논밭이 사방으로 펼쳐진 집안이었지요. 반면 채영에게 온 것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가에서 보내온 것이었으니 사랑채 기둥이 삐뚤어졌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고은이는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채영이는 어쩌나 가서 고생만 실컷 하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가마 한 번 잘못하면 평생이 고달픈 거지. 동네 사람들의 말은 곧장 채영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채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길이 자꾸만 피어올랐지요. 어찌하여 고은이만 저리 좋은 자리를 가는가. 내가 저 아이보다 모자란 것이 뭐가 있다고. 밤새도록 속을 부글부글 끓이던 채영은 마침내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마를 바꿔버리자. 신랑이 신부를 본 적 없으니 신부가 바뀐다 한들 누가 알아보기나 하겠어? 채영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혼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집에서 각각 가마가 출발했으니 고운의 가마는 붉은 꽃으로 수놓은 꽃가마요. 채영의 가마는 낡고 칠이 벗겨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를 태운 두 가마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같은 산길을 나란히 올랐습니다. 숨가쁜 고갯마루에 이르자 가마꾼들이 땀을 훔치며 외쳤지요. 다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 그러세. 이 고개가 여간 힘든 게 아니구먼. 그 순간 가마 속에서 채영은 미리 품속에 숨겨둔 작은 약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 약재상에서 몰래 구해온 먹으면 한동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수면산이었지요. 딱 한 번이면 된다. 딱 한 번이면. 채영은 물 한 사발에 약을 살며시 풀었고 뽀얀 가루가 물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눈빛만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영은 고운의 가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운아, 나야. 채영이? 너도 이 길로 가는구나. 가마 문이 열리자 상기된 얼굴에 고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길이 험해서 속이 좀 울렁거리지 않니? 채영이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조금은 그렇네. 그래도 네가 함께 있다고 하니까 든든한 걸. 채영은 그런 고운에게 방긋 웃으며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목타지. 내가 찬물 떠왔어. 한 모금 마셔. 고운은 아무 의심 없이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채영아. 그 말과 함께 물은 단숨에 비워졌습니다. 채영은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잠시 후 고운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채영아,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사발이 손에서 스르르 떨어지고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고운은 그대로 가마 안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채영이 미리 은전 몇 제수로 매수해둔 가마꾼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쓰러진 고운을 조심스레 들어 낡은 가마에 옮겨 눕히고 덮개를 씌웠습니다. 가마꾼은 숨을 고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마를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소. 걱정 말고 입조심이나 하시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당신도 성치 못할 것이니. 그리고는 채영은 망설임 없이 붉은 꽃으로 장식된 꽃가마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렇게 두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자, 다시 출발하세. 고갯마루를 넘어 꽃가마는 부잣집을 향해 내려갔고 낡은 가마는 가난한 양반가를 향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마가 도착한 가난한 양반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마 문을 열자 신부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혼례를 올리기도 전에 이 무슨 변고란 말이오. 시어머니가 놀라 외쳤고 집안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처자를 속여보낸 것 아니오? 이러다 초상 치르겠구먼.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때 조용히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랑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안방으로 모시지요.
이미 우리 집으로 온 분입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서진은 신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적신 솜으로 마른 입술을 적셔주고 생강을 다려 조심스레 입가에 흘려 넣었습니다. 열이 오르면 이불을 덮어주고 식으면 다시 걷어내기를 여러 번. 한 번도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낯선 신부였건만 서진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얘야, 잠시 눈이라도 붙이거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이러고 있는데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사흘째 되던 새벽, 고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곁에서 졸던 한 사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힘들더라도 물을 조금씩 마셔보시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채영이 건넨 물과 손에서 떨어지던 사발, 그리고 흔들리던 가마.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자 고운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났느냐? 괜찮은 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운은 서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충혈된 눈과 조심스러운 말투. 그 모습에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서진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나 주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런 남자를 보며 고운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한들 무엇이 돌아오겠는가. 진실을 밝히면 이 집은 모욕을 당하고 이 사내의 선한 얼굴에는 상처만 남을 터인데, 그래,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인연인 거야. 마음을 굳힌 고운은 말했습니다.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진은 잠시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인. 그 새벽, 낡은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인연 하나가 새로 맺어졌습니다. 자, 그럼 꽃가마를 타고 이 판서댁에 도착한 채영은 어찌 됐을까요?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 채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높다란 대문과 기와가 층층이 얹힌 건물들, 방마다 비단 이불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채영의 입가에 탐욕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법이지. 이제 나도 어엿한 부잣집 마님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어도 신랑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채영은 이상한 마음에 몸종을 불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시냐? 몸종이 눈을 내리깔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아직 바깥에 계신 것 같사옵니다. 바깥이라니 혼례 첫날에. 몸종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지요.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신랑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채영이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언제쯤 뵐 수 있사옵니까?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내란 모름지기 바깥 일이 중한 법이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지아비의 걸음을 단속하려 드느냐? 허나 혼례를 올린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내 아들이다. 너는 그저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따르기만 하면 될 일이야. 가문의 일에 토를 달지 말거라. 닷새째 되던 밤, 드디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방 한가득 고약한 술 냄새와 분내가 진동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내, 홍주는 채영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들였다는 그 색시인가? 채영은 모멸감을 억누르며 간신히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오고 가는 건 내 마음이지. 밖에 누구 있느냐? 내일 기방에 보낼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두어라. 월향이가 내 발길이 뜸하다고 성활하지 않더냐. 채영이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혼례를 올린 지 고작 며칠입니다. 기방이라니요.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채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수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손찌검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영을 내려다보며 홍주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노는데 웬 잔말이냐. 너는 그저 비단 옷 입고 밥이나 먹으며 안방이나 지키고 있거라. 알고 보니 홍주는 고을에서도 소문난 남봉꾼이었습니다. 혼례 전부터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고 노름판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혼인을 한다고 그 버릇이 고쳐질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채영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우리 홍주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어. 네가 들어온 뒤로 더 밖을 놔두는 게야. 며느리가 제대로 내조를 못하니 아들이 집에 발길을 끊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채영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더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처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들어앉으면 집안 기운이 눌리는 법이야. 네 팔자가 사나우니 우리 아들 팔자까지 잡아먹는 게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하늘이 시커먼데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우물물 길어와야지. 채영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비틀거리며 나가면 시어머니는 마루에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겨울 새벽, 두레박을 잡는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물이 왜 이리 적으냐. 다시 길어오너라. 밥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구들 상에는 따끈한 국의 반찬이 그득한데 채영 앞에는 늘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명절이 되어도 채영에게 돌아오는 새 옷 한 자락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채영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 거지 같은 집에 며느리로 간 고은이보단 100배는 나을 테니까. 그것이 채영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영의 생각과는 달리 고은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 서진은 새벽이면 일어나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등잔 앞을 지켰지요. 고은은 그런 서진을 위해 밤이면 몰래 궁부를 지펴 사랑채를 덮이고 새벽이면 따뜻한 미음을 내다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고운을 아꼈고 고운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얘야, 고단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른 쉬셔야지요. 살림이 어려웠지만 고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로 밤마다 술을 놓아 장에 내다 팔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집안에 조금씩 살림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손속해 죽을 이웃과 나눴고 병든 노인이 있다 하면 먼저 달려가 약을 구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진이 마누라는 천생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오는 파발이 마을 입구를 지나며 외쳤습니다. 서진나리가 장원급제를 하셨소. 꽹과리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을 사또가 직접 잔치상을 내리고 마을엔 사흘 동안 풍악이 그치질 않았지요. 고은은 잔치마당 한편에서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고 서진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요. 고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인데요. 아니요. 서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추운 새벽에 혼자 군부를 지피던 것도 밤늦도록 바느질하던 것도 나는 다 알고 있었소. 모른 척했지만 고마웠소, 여보. 고은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잔치마당 한편에서 그 둘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머지않아 이 판서댁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마침 찬물로 마루를 닦고 있던 채영의 귀에 지나가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들었어? 서진나리가 장원급제를 하셨대. 이번에 암행어사로 나가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가난한 선비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시네. 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가난한 양반이 장원급제라니. 그날 밤 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일수록 고운이 환하게 웃는 얼굴, 남편 손을 잡고 잔치마당에 서 있을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해. 내가 가마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억울함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채영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히면 돼. 아니, 진실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차피 가마를 바꾼 건 고은이가 먼저 욕심을 낸 거라고 하면 그만이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채영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채영이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은 수년 전 혼인날에 있었던 억울한 일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고은이 소인의 가마를 빼앗고 제 신세로 둔갑해 지금의 집으로 들어갔사옵니다. 본래 이 판서댁 신부는 고은이었고 서진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진의 처가 일부러 가마를 바꿨다 이 말이냐. 허나 어찌 부유한 이 판서댁을 두고 가난한 선비집을 택한다는 것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채영은 숨을 고르고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 소인이 시집을 와서 보니 남편이 소문난 난봉꾼이었습니다. 기방을 제 집 드나들 듯하고 손찌검까지 일삼는 작자였지요. 관아 안이 술렁거렸고 채영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고은은 혼담이 오가던 시절부터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하옵니다. 그래서 미리 꾀를 내어 가마를 바꿔치게 하고 자신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선비집을 택한 것이옵니다. 사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 채영은 땅바닥에 이마를 다프며 외쳤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들어가 고생만 실컷 한 것이옵니다.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사옵니까? 사또는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불러 사실을 따져 보아야겠구나. 읽고 고운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녀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채영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의 처는 들어라. 혼인날 가마가 바뀐 것을 알았느냐. 고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면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저를 사흘 밤낮으로 간호해 주신 남편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영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남의 자리를 가로챈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사또.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가마가 바뀐 걸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알면서 수년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소? 결국 남의 팔자 가로채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잖아. 손가락질이 고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채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애써 누르며 사또를 향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소희는 고은이를 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인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다만 소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이옵니다. 고은이는 본래 자신의 자리인 이 판서택으로 가고 소인이 서진의 처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잘못을 탓하기보다 바로잡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당 여기저기서 오히려 저 여인이 너그럽구나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키득거렸습니다. 이제 서진의 처는 내가 되는 거야. 암행어사 부인 자리는 내가 꿰차는 거지. 고은아, 너는 그 남봉꾼 곁으로 가거라. 너랑 잘 어울릴 테니. 그런데 그때 관아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에 때가 켜켜이 쌓인 거지와 다름없는 형색의 사내 하나가 관아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사내는 꽤나 악착스러웠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물렸습니다. 너는 누구길래 할 말이 있다고 나서는 것이냐? 사내가 땅바닥에 이마를 다프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혼인날 가마를 맨 가마꾼이었습니다. 그날 신부를 바꿔치게 한 걸 소인이 도왔습니다. 허나 사또, 한 가지만 똑똑히 아뢰겠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어 채영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소인에게 엽잔을 쥐어주며 그 일을 시킨 것은 고운 마님이 아니라 저 채영 마님이십니다. 순간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자가 어디서 굴러온 거지인지도 모르는데 저런 말을 믿으십니까? 사또, 돈에 눈이 멀어 거짓 증언을 하러 온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마꾼이 흔들리지 않고 채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인이 거짓을 말한다면 어찌 채영마님 얼굴을 이리 똑똑히 알아보겠습니까? 그날 약을 탄 물 사발을 고운 아씨에게 건넨 것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인에게 눈짓을 하던 것도 소인은 두 눈으로 똑히 보았습니다. 사또, 저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지요. 떠들지 말고 들어라. 사또는 가마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이 사실을 고하러 나타났느냐? 가마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 채영마님께 받은 돈을 들고 노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허나 그런 돈이 복이 될 리 없었지요. 순식간에 탕진하고 빚쟁이를 피해 도망다니고 아내도 떠나고 그렇게 떠돌다 거지꼴로 이 마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가마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구걸을 하다 쓰러졌는데 한 안악의 소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밥에 국까지 차려내왔습니다. 소인 같은 거지에게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더이다. 가마꾼이 고운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저 고운 마님이셨습니다.
마님은 소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지요. 그저 불쌍한 나그네인 줄 알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소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해를 입힌 분이 베풀어 준 밥 한 그릇이라니. 소인은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짐을 지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운 마님이 누명을 쓰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나선 것이옵니다. 소인을 어찌 처벌하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채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악을 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채영은 들어라. 선량한 이를 속여 혼인을 농간하고 오히려 거짓 고발로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저 여인에게 곤장형을 집행하라. 찰싹 곤장이 내려치는 소리가 관아마당을 울렸습니다. 그와 함께 채영의 고통에 찬 울음소리도 함께 퍼졌지요. 그러나 이제 들어줄 이는 없었습니다. 끌어내라. 포졸의 손에 떠밀려 관아를 나온 채영은 제 발로 걷는 것인지 끌려가는 것인지 모를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겨우 이판서댁 앞에 다다랐을 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라. 나다. 나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모르시오? 채영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오? 이 집 빚더미 앉았다더이다. 어젯밤에 다 떠났소. 나리도 노무도 죄다 야반도주했다오. 지금 이 집은 텅 비었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영의 손이 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욕심이나 가마를 바꿨고 거짓을 꾸몄고 친구를 속였습니다. 다 내 탓이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처음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안악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아니오? 관아에서 매를 맞았다지. 무슨 염치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 몰라. 그 소리가 귓가를 후벼 팠고 채영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단을 입고도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던 밤들이 떠올랐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서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곁에 와 앉았습니다. 채영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채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보일 용기도 없었지요.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채영이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 보았을 때 고우는 환한 얼굴도 아니었고 거드름을 피우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맑은 얼굴로 손을 내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채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된 짓만 했어. 심지어 네 인생까지 통째로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손을 내밀 수 있어? 고은이 아무 말 없이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네가 밉지 않아, 채영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채영의 가슴 깊은 곳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간 시샘으로, 욕심으로, 도끼로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채영은 고은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영은 고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밥 한 술 뜨기도 민망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러나 고은은 채영을 구박하거나 무시하는 법 없이 그저 늘 하던 대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채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이 탐나면 애써 눈을 돌렸고 남이 칭찬받으면 배 아파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억지스럽던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지요. 고은의 곁에서 살다 보니 채영도 조금씩 고은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 글쎄 말이야. 악독했던 여인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먼. 고은은 여전히 집안을 단정히 돌보며 이웃의 어려운 일을 먼저 챙기는 여인이었고 채영 또한 그 곁에서 부지런히 손을 보태며 살았습니다. 누가 옛일을 들추면 채영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고은은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요. 그 말 한마디에 채영의 마음은 더 낮아졌고 고은의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지난날의 허물을 묻은 채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살아갔다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꽃가마가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사람의 팔자를 바꾼다고. 그리고 아무리 못된 마음이라도 진심 어린 손 하나가 내밀어지면 언젠가는 녹아내릴 수 있다고 말이죠.